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오늘은 어떠셨습니까? 하루의 마무리 저희 뉴스9과 함께 하시죠. 의료 현장의 혼선이 현실로 다가왔지만 그래도 환자 곁을 지키는 전공의들을 저희가 만났습니다. 어제 저희가 민주당 하위 20% 의원 명단을 단독 보도했는데 비명계가 대책회의를 갖는 등 후폭풍이 거셉니다. 누가 포함됐는지 알려달라는 분들 많았습니다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여당 하위 10% 컷오프 의원 7명의 명단도 또 단독 입수했습니다. 코인 산다고 현금 10억 원을 가져온 사람, 탈세업자들의 호화 생활, 류현진 컴백 같은 다양한 소식들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은 의료 대란이 우려되는 병원으로 가봅니다. 6천 명이 넘는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사실상 파업에 돌입했는데 세브란스 병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원영 기자, 그곳 상황 알려주시고 전공의들이 지금 사직한 비율 얼마나 되는 겁니까? 네, 이곳 신촌 세브란스 병원은 빅5 병원 중에서도 가장 먼저 집단 행동에 들어갔는데요. 전공의 612명 대부분이 어제 사직서를 내고 오늘 병원을 떠났습니다. 이에 안과 병원에선 외래 진료가 일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어젯밤 11시 기준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전국 100개 수련병원의 6,415명입니다. 전체 전공의 13,000여 명의 55%에 해당합니다. 나머지 100여 개 병원의 상황까지 집계되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이로 인해 수술 취소 25건 등 모두 34건의 피해가 접수됐는데 집계되지 않은 사례까지 더하면 피해는 더욱 클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전공의들은 오늘 5시간 동안 마라톤 회의를 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는데 향후 계획은 아직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전공의들이 첫 집단 행동에 돌입한 만큼 이들의 입장 발표에 따라 앞으로 의사단체들의 투쟁 수위도 결정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대한의사협회도 성명을 내고 전공의들의 사직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TV조선 최원영입니다. 수도권도 문제입니다만 전공의 수가 부족한 지역 병원은 혼란이 더 컸습니다. 각 지역 상황 어떤지 부산대 병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하동원 기자, 현재 병원 상황 전해주시죠. 네, 이곳 부산대병원의 전공의는 244명입니다. 이 가운데 90% 가까운 210여 명이 사직서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지만 대부분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병원 측은 전문의와 교수들을 최대한 투입해 응급수술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100여 차례 이뤄지던 수술은 40건 가까이 줄었습니다. 수술이 미뤄지며 2차 병원으로 환자들을 전원시키기도 했습니다. 장기간 폐가 안 좋든지 이런 분들은 입원했다가 이제 인턴들이 없으니까 2차 병원으로 병원 분들이 많이 보내더라고요. 전남대병원에서도 319명의 전공의 가운데 245명이 사직서를 냈습니다. 이들 가운데 광주 본원에서만 207명이 무단 결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의료 체계를 망가뜨리는 그런 아주 나쁜 행동들이에요. 국가에서 이걸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이 밖에도 대구 경북 581명, 대전 327명, 강원 210명 등 전국 주요 거점병원 전공의 4,500여 명의 절반이 넘는 약 63%가 사직서를 냈고 상당수는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다 충남대와 조선대 등 각 지역 의대 학생들도 잇따라 집단으로 휴학계를 제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치단체들은 응급환자 24시간 비상진료 체계를 가동하고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진료 시간을 연장하는 등 의료 대란을 막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전공의들이 떠난 첫날 병원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닫혀버린 응급실 문 앞에서 환자들은 발을 굴렀고 수술과 입원 날짜를 잡지 못해 애를 태웠습니다. 오늘 하루 그 누구보다 가슴 졸인 환자와 가족들을 전정원 기자가 만났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 응급실 앞. 병상포화로 진료가 불가하다는 입간판이 놓였습니다. 환자와 보호자들은 찬바람을 맞으며 문이 열리길 기다립니다. 경남에서 온 70대 직장암 환자 가족은 속이 탑니다. 집에서 갑자기 막 이렇게
피가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다른 병원에 막 밤에 다니도 받아주는 데는 없고. 목포에서 온 70대 심장병 환자는 결국 발길을 돌립니다. 여기서 지금 못 들어갈게요. 저렇게 쓰러져 본 사람도 저렇게 못 들어가게 하면 그걸 뭐요? 암 수술은 미뤄지고 그래서 2달 이후로 미루자고 해갖고 지금 미루고 이제 가야 할 것 같아요. 다른 병원에서 퇴짜를 맞고 서울 시내를 전전하기도 합니다. 하루라도 정말 빨리 수술 받아서 목숨을 연장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의사가 없는 병원이 말이 되냐며 분통도 터뜨립니다. 진짜 악성이어서 재수없어 악성이어서 온몸에 다 터지면 지네들 뭐 하고 끝나면 그 사람 환자를 살려줄 것도 아니고 우리 의사들이 잘못했지. 자꾸 환자들 갖고 저기 뭐 중앙청에서 아니고 그렇잖아. 진료 차질에 대한 불만과 우려는 대형 병원 바깥에서도 터져나왔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 한 시민이 나타나 전공의 파업에 강하게 항의한 겁니다. 우리 국민들을 죽지 말라니 정상화하는 것을 앞장서야 있어요. 전공의 6,400여 명 공백에도 진료에 큰 공백이 생기면서 환자들 사이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병원도 초비상입니다. 전국에서 환자가 몰리는 대형 병원들은 벌써 진료에 과부하가 걸렸습니다. 전공의 대신 교수들을 투입해 당직표를 짜기도 했는데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신경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전체 의사 인력의 약 40%가 떠난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수술이 많이 미뤄지고 외래가 많이 미뤄지고 사실 의료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솔직히 전공의 없이 한 달 일 못할 것 같거든요. 주로 전공의들이 하던 밤샘 당직 근무도 이제 교수가 서야 합니다. 입원 규모 축소로 이어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당직표 당연히 짜야 당장 전공의들 빠진 칸을 메꿔야 되니까 방법이 없죠. 그래서 당연히 입원도 좀 줄이는 거고. 환자들은 진료 속도가 늦어질까 걱정입니다. 파업이 장기화되면 지금 이제 진료하는 분들이 다 뒤로 밀려갈 텐데 그럼 저희도 또 뒤로 가야 되니까 아무래도 좀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전공의 공백 사태를 맞이한 대형 병원들은 전임의와 임상 강사 등을 투입해 진료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들도 오늘 국민 위협 세력으로 매도되는 상황에서 의업을 이어갈 수 없다고 성명을 냈습니다. 전공의에 이은 집단행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간호사 투입도 검토되지만 의료연대본부는 병원이 간호사들에게 의사 업무를 전가했다며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가유공자들을 진료하는 보훈병원 전공의들도 사직했고 의대생 1,100여 명도 휴학계를 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증원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점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박재훈 기자입니다. 승용차에서 내린 할머니가 의료진의 부축을 받아 휠체어에 올라탑니다. 이 할머니 환자가 도착한 곳은 민간병원이 아닌 국군 수도병원입니다.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으로 수련병원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자 정부는 이곳을 포함해 군병원 12곳의 응급실을 민간에 개방했습니다. 파업이 끝날 때가 그건 있으라니까 이래. 아이고 여기서는 뭐 그냥 오라고 하니까 뭐 어떤지 뭐 받으면 좀 고마운 거예요. 하지만 전국 6개 보훈병원에서도 전공의 135명 중 99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게 확인됐습니다. 의대생 집단 휴학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40개의 의대 가운데 7개 대학 1,100여 명이 휴학계를 제출했고 수업 거부에 나선 학교도 7곳 있어 단체 행동에 나선 학생들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같은 집단 움직임에 대해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의료 현장의 주역인 전공의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윤 대통령은 2,000명 의대 증원은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며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전공의발 의료 대란이 시작됐지만 집단 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도 45%나 됩니다. 이들은 왜 병원에 남기로 한 건지 배상윤 기자가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대형 병원 전공의 A씨는 2020년 의료계 파업엔 참여했지만 이번엔 사직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당시엔 정부가 추진한 공공의대가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했지만 의대 증원 자체는
반대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파업 목적에 회의적이라는 A씨는 병원의 교수들이 파업에 참여하지도 않고 우리를 보호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역시 사직서를 안 낸 전공의 B씨는 개인이 선택할 문제라고 강조합니다. 날만큼 오픈해놓고 토론하는 분위기는 아니고 스스로 행동하는 저는 일을 쉬기에는 좀 부담이 많은 상황이라서. 전공의 C씨는 사직서는 냈지만 업무 개시 명령을 받으면 복귀할 생각입니다. 의협의 법률 지원 약속을 100% 미룰 수 없다는 게 C씨 얘기입니다. 진짜 영업 취소까지 하고 하는 상황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다 따를지는 모르겠지만 뭐 다른 상황에서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실제 지난 16일 업무 개시 명령을 받은 전공의 103명 중 100명이 복귀 의사를 밝혔습니다. 복지부가 지금까지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린 전공의는 831명입니다. 명령 위반 시 면허 정지 처분이나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정치권으로 넘어갑니다. 국민의힘은 아직까지 큰 잡음 없이 공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직까지 현역 의원 공천 배제, 즉 컷오프 통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TV조선이 컷오프 대상인 하위 10%, 7명의 명단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공관위가 곧 개개인에게 통보할 걸로 보이는데 정민진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국민의힘 현역 의원 평가에서 하위 10%에 포함된 의원은 모두 7명입니다. 당이 구분한 4개 권역 중 1, 2권역에선 수도권 초선 의원 1명, 충청권 중진 1명이 포함됐습니다. 부산, 경남이 포함된 3권역 컷오프 대상 3명은 중진 의원들인데 지역 재배치를 수용한 현역 의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관위 관계자는 컷오프 대상 의원이 당의 선거 전략인 재배치 요구에 응한 경우 컷오프나 감점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선 불출마 수순을 밟고 있는 재선 의원과 아직 공천이나 경선 여부가 발표되지 않은 초선 의원이 포함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론조사, 당무감사, 면접 등 평가로만 하위 10%를 추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스템에 결정되는 문제이고 제가 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을 지키는 데만 집중하겠습니다. 감점 대상인 현역 하위 10에서 30% 명단엔 영남권 의원들이 대거 포함된 걸로 알려졌는데 공관위는 인위적인 컷오프 없이 최대한 경선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어제 부산 진갑의 영입인재 정성국 전 한국교총 회장이 단수 공천된 뒤 컷오프된 원영섭 이수원 예비후보는 낙하산 공천이라며 당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국민의힘은 위성비례정당 국민의 미래 대표를 누구로 할 건지 고심 중입니다. 김예지 의원 이름이 유력하게 떠오르는데 또 다른 인물을 김 의원과 공동대표로 세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흘 뒤 출범하는 국민의힘 비례정당 소식은 조성호 기자가 전합니다. 시각장애인이자 국민의힘 비대위원인 김예지 의원은 평소 한동훈 위원장의 안내를 받아 회의에 참석합니다. 많이 쓰는 말 중에 외눈박이 같다 이런 말 많이 쓰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부끄러웠던 적이 있는데 김 의원은 평소 장애인 인권을 강조해왔는데 약자 배려 등 상징성을 감안해 창당을 앞둔 국민의힘 비례정당 국민의 미래 대표를 맡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례정당 대표로 김예지 의원님 등 거론되고 있는데 맞는 내용일까요? 어제 제가 말씀드린 거로 가름하죠. 저희가 잘 준비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당 윤리위를 열고 김 의원 제명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연기됐습니다. 비례대표 제명은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비례정당에 입당시키기 위한 절차입니다. 비례정당 관계자는 인선 작업에 신중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과 함께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김경률 비대위원이나 임요한 전 혁신위원장이 공동대표를 맡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한 위원장은 임요한 전 위원장에 대해선 검토한 바 없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김영주 국회 부의장을 포함해 하위 20% 평가를 받은 민주당 의원 31명의 명단, 어제 저희가 단독으로 보도해드렸었죠. 오늘은 이 명단에 포함된 박용진, 윤영찬 의원이 통보 사실을 공개하면서 불공정 평가라고 반발했습니다. 비공개 모임을 가진 비명계 의원들은 내일 의원총회에서 공천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기로 했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표적 비명계로 꼽히는 재선 박용진 의원이 공관위로부터 하위 10% 평가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공개했습니다. 힘을 가진 누구 한 사람에게만 충성하고 그를 지키겠다는 정치는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오늘의 이 과하지욕을 견디겠습니다. 역시 비명계인 윤영찬 의원도 하위 10% 결과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발했습니다. 특정 계파의 사람들만 구원해주고 구제해주는 계파적 공천에 머물러 있다. 공정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다. 하위 10% 이하 현역 의원은 경선 득표의 30%가 감산돼 사실상 컷오프로 평가됩니다. 다만 두 의원은 탈당을 선언한 김영주 의원과 달리 당에 남아 경선에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른, 전해철 등 비명계 의원 7명은 긴급 회동을 갖고 공천 불공정성을 공론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당내 지금 여러 상황에 대해서는 정말 좀 심각하게 바라보는 의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 의원들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제 입장 표명한 의원도 있고 또 뭐 입장 표명을 하겠다는 의원도 있어서. 모임에 참석한 한 의원은 우리 당이 시스템 공천이란 말을 쓸 수가 있냐며 공천 파동이라고 했고, 또 다른 의원도 향후 경선 결과에 따라 줄 탈당이 이어질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내일 열릴 의원총회엔 이재명 대표도 참석할 예정인데 비명계 의원들의 반발이 격화할 경우 당내 파열음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TV조선 최주원입니다. 이 같은 반발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혁신 공천이란 게 가죽을 벗기는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사적인 감정이 작용할 수 없는 시스템 공천이란 점도 거듭 강조했고, 당에선 오후 들어 평가 기준도 공개했습니다. 오현주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하위 20% 명단 반발에 대해 평가에 사감이나 친소관계가 작동할 수 없다며 공정성을 강조했습니다. 환골 탈퇴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종의 진통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이 대표는 또 어제 평가 결과에 반발하며 탈당을 선언한 김영주 부의장에 대해 자신이 점수를 줬다면 평가가 좋았을 것이라며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다만 친명과 반명을 나누는 건 갈라치기라며 이관계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가 아끼는 분들도 많이 포함된 것 같아서 가슴 아픕니다. 민주당은 4년 전 정한 시스템 공천 기준에 따라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었다며 평가 기준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올바른 공천을 위해서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아직까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친명계에선 이제와 결과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가 시험 보고 나서 채점이 잘못됐다고 하면서 답안지 내놔라, 뭐 이런 요구하는 건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공천 내홍에 대해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왜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결과만 나오느냐고 꼬집었습니다. 재판 단일이라고 의정활동 제대로 못하지 않았나요? 1%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하위 20% 명단을 둘러싼 논란 속에 당 공관위는 내일 수도권을 포함한 4차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개혁신당의 불안한 동거가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통합선언 열 하루 만입니다. 이낙연 대표는 결별을 선언하면서 처음부터 이준석 대표가 자신을 지우려고 기획한 거라고 날을 세웠고, 이준석 대표는 참담한 마음으로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윤동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개혁신당의 총선 지휘권을 놓고 이준석 대표와 갈등을 빚었던 이낙연 대표가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신당 통합 좌절로 여러분께 크나큰 실망을 드렸습니다. 부실한 통합 결정이 부끄러운 결말을 낳았습니다. 처음부터 이준석 대표 측의 통합 의지가 없었다며 자신을 지우기로 일찍부터 기획했던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습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도 새로운 미래에 합류해달라고 공개 요청했습니다. 이준석 대표와의 결별로 합류를 고민하는 일부 비명계 의원들의 부담도 줄어들 거란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참담한 마음으로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자신부터 성찰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관리할 수 있다고 과신했던 것은 아닌지, 또 지나친 자기 확신에 오만했던 것은 아닌지. 통합 파기 이후 탈당이 속출했던 개혁신당 홈페이지엔
후원금 입금 인증과 재가입 문의가 이어졌습니다. 11일간의 동보가 남긴 건 현역 의원 5명을 채우면서 지급된 6억 원의 정당 보조금뿐입니다. 선관위가 선례가 없다며 반납에 난색을 표하자 이준석 대표는 기부를 통해서라도 진정성을 보이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총선 전국의 깊숙한 얘기를 전해드리는 총선 설명서 서반장 김반장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서주민 반장부터 시작해 볼까요? 예, 제가 준비한 건 하위 20% 명단 분석입니다. 아니 이거 어제 단독 보도 이후에 저한테도 질문이 막 쇄도를 했는데 31명 명단 이거 왜 공개 안 하는 겁니까? 예, 뭐 해당 의원들이 공천에서 이 원천 배제되는 게 아니라 이 경선을 치르기 때문입니다. 저희 보도가 경선에 영향을 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판단에 따라서 이 명단 비공개 원칙을 세운 거고요. 이 향후 보도도 같은 원칙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어제 오늘 스스로 공개한 김영주, 박용진, 이 윤영찬 의원과 불출마 또는 탈당으로 경선과 무관한 의원 6명은 이미 공개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의원들 반응을 보니까 누구는 받았다, 누구는 안 받았다, 뭐 누구는 또 통보받지 못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 명단 진짜입니까? 진짜입니다. 31명 가운데 1차 통보 대상은 17명입니다. 그런데 이건 계획상 그렇게 분류가 돼 있는 거고요. 실제 통보가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오는 23일쯤 2차 통보가 예정된 대상자도 7명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아직 통보받지 못한 의원들도 있습니다. 다만 통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경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통보 사실을 부인하는 의원들도 있는 듯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앞서 세술은 세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말했었는데 이번 평가엔 어느 정도 반영이 됐습니까? 네, 이 대표의 그 말의 정확한 취지가 뭐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중진들을 겨냥했던 거였다면 사실 조금 애매합니다. 선수별로 보면요. 이 3선이 6명, 4선이 4명, 그리고 5선이 2명으로 이 3선 이상 중진은 모두 합해서 12명입니다. 이 반면 초선이 11명, 재선도 8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로만 보면 3선 이상 중진보다는 초재선이 더 많은 셈입니다. 지역별로도 봤는데요. 이 수도권이 21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호남 4명, 그리고 충청권이 3명, 비례대표 의원도 3명이었습니다. 네, 아까 농담처럼 말했습니다만 이게 진짜가 아니었다면 오보 대응이 엄청났을 텐데 아무런 이의 제기가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근데 31명 가운데 비명계가 다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비명계로 나눈 기준이 있습니까? 예, 그동안 이 언론이 했던 평가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친명으로 평가받는 의원 3명도 포함이 돼 있지만 진짜 친명, 이른바 찐명으로 분류되는 의원은 1명도 없었습니다. 특히 하위 대상에 포함된 현역 의원 5명은 이른바 찐명으로 꼽히는 원외 인사가 경선 경쟁자로 나선 지역구라서 이 갈등의 뇌관이 될 소지가 커 보입니다. 그런데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그 하위 평가 명단은 자기만 갖고 있다면서 추측성으로 허위 사실을 기사화했다 이렇게 반발했던데 언론사가 이런 민감한 문제를 추측만 가지고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이 스스로 하위 명단에 포함됐다고 밝힌 의원들 모두 이 평가 구간까지 명단과 그대로 일치합니다. 또 임 위원장은 본인만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결과를 정리하고 또 대상자를 추려내고 또 정무적인 판단까지 하는 그 과정에서 꽤 많은 사람들이 관여를 합니다. TV조선은 어떠한 정치적 의도 없이 적법한 취재를 통해서 명단을 입수했음을 다시 한번 밝혀드리고요. 임 위원장에게 허위 사실이라고 이 단정 지은 이유를 묻기 위해서 통화를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뭐 허위 사실이라는 게 우리 TV조선 보도가 아니라 뭐 다른 기자의 질문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다 이런 지적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김 반장이 준비한 설명서는 뭡니까? 네, 한동훈 대놓고 우리 당입니다. 그 최근 비례정당과 관련한 발언 중에 나온 표현인데 일단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비례정당의 존재감을 너무 크게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 당입니다. 만들어질 당은 병립형으로서의 똑같은 결과를 내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이 4년 전 비례정당이 처음 나왔을 때는 자매정당이니 뭐 형제정당이니 하면서 별의별 꼼수가 난무했었잖아요. 근데 저렇게 대놓고 우리 당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까? 예,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 민주당 때문에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기로 했으니까 국민의힘은 기존 병립형처럼 선거에 임하겠다 이런 뜻인데 한 위원장의 경우에는 특히나 그 비례정당을 위한 공식 선거운동도 가능합니다. 근데 그것도 4년 전에는 안 되지 않았나요? 그 선거법 한 88조 한번 보겠습니다. 후보자 등은 다른 정당이나 다른 후보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4년 전 당시에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종로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였고 그래서
다른 정당인 비례정당 선거운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위원장은 이번 총선에 불출마하기 때문에 지난 총선 당시 불출마했던 통합당 김종인 위원장이나 민주당 이해찬 대표 사례처럼 가능하다는 겁니다. 저는 불출마하기 때문에 법률상 더불어시민당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미래통합당은 호용호재를 못했는데 이번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역구 출마하잖아요. 반대가 되겠네요. 예, 그래서 이 대표가 인천 계양을 지역에 출마를 하면 그 후보자 신분이라서 범야권 통합 비례정당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네, 선거운동도 선거운동이지만요.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부적으로 고민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게 이 범야권 정당들과 비례대표는 물론 일부 지역구 연대 논의까지 지금 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이 대표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사실 신경을 좀 쓸 게 많은 상황입니다. 네. 4년 전에 이 선거용 점퍼 뒤집어 입는 그런 예도 있었죠. 뭐 이번 총선에서도 이런 모습 봐야 합니까? 네, 그때 당시에 선거법 위반 문제로 이렇게 급하게 뒤집어 입은 건데 이번에도 재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세버스에 두 정당을 함께 표기할 수가 없어가지고 투표 날짜를 갖고 이렇게 기호로 표현해서 홍보한 사례도 있죠. 이번에도 양당 모두 유리한 그 기호를 선점하기 위한 온갖 꼼수가 난무할 전망입니다. 예, 뭐 4년 전과 같이 혼란이 좀 있었는데 이번엔 좀 안 봤으면 싶었는데 또 어쩔 수 없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두 반장 잘 들었습니다. 한일 관계가 호전되고 있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죠. 대표적인 게 일제 강제동원 문제인데요. 한 피해자가 일본 기업이 법원에 공탁한 돈을 배상금으로 수령했습니다.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토대로 진행된 절차로 일본 기업 자금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럼 앞으로 다른 피해자도 이 같은 방법으로 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지 윤재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대법원 판결에 만세를 부릅니다. 히타치 조선에 끌려갔던 이모 씨 유족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지 9년 만에 최종 승소한 겁니다. 앞서 히타치 조선은 1, 2심에서 패소하자 2019년 강제 집행을 하지 말아달라며 6천만 원을 법원에 공탁했습니다. 이 씨 측은 대법원 승소 후 공탁금을 배상금으로 받기 위해 법적 절차를 진행했고 오늘 이 돈을 수령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배상이 일본 기업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배상을 받아낼 길이 요원합니다. 히타치 조선과 달리 일본제철과 미쓰비시 중공업, 후지코시 등 나머지 기업들은 공탁금조차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기조에 따르고 있는 겁니다. 日韓請求権協定第2条、これに明らかに反するものであり、極めて遺憾であり断じて受け入れられません。 대다수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아픔은 8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현금을 주면 비트코인을 싸게 바꿔주겠다는 말에 속아서 현금 10억 원가량을 빼앗겼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범인이 사건 발생 하루 만에 붙잡혔고 돈도 회수됐는데요. 피해자는 대체 뭘 믿고 이런 거래를 한 건지, 현금 10억 원은 순식간에 어디서 조달한 건지 궁금한 게 한둘이 아니죠. 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의 한 골목길입니다. 어제 오후 4시쯤 한 40대 남성은 이곳에 주차된 승합차 안에서 20, 30대 남성 일행들을 만났습니다. 가상화폐 거래를 위해서입니다. 해당 남성은 테더코인을 싸게 팔겠다라는 말에 현금 10억 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금을 확인하던 일행들은 40대 남성을 갑자기 차량 밖으로 밀쳐내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피해 남성은 이들을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로 승합차의 동선을 추적해 일당 6명을 붙잡았습니다. 현금 9억 6천여만 원도 회수했습니다. 1, 2% 좀 지가 좀 차익을 얻으려고 사서 이곳에서 팔고 그러려고 산 거죠. 테더코인은 일종의 스테이블 코인으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상장돼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남성은 거래소가 아닌 사거래를 통해 시세 차익을 보려다 현금을 탈취당했습니다. 개인 간 거래는
자칫 외국환 거래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고 사기 등이 발생했을 때 투자자로서 보호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피해자는 10억 원에 이르는 현금을 주변에서 끌어모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20, 30대 남성 일행 6명을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피해자의 자금 출처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연 9,000%의 폭리를 취하면서 세금은 내지 않고 호화 생활을 해온 사채업자 등이 국세청에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이 이들에게 추징한 금액만 430억 원이 넘습니다. 이들의 집은 백화점 매장이나 다를 바 없었습니다. 윤서아 기자입니다. 국세청 조사요원이 사채업자 A씨의 집에 들이닥칩니다. 여기 사채는 필거주지 신고하러 왔습니다. 숨겨뒀던 명품 가방과 신발만 수십 켤레, 성인 허리까지 오는 압수물 박스가 금세 찹니다. A씨는 주로 신용불량자나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연 9,000%가 넘는 이자로 대출해주곤 벌어들인 돈을 모두 빼돌렸습니다. 탈세한 세금만 수십억 원, 국세청 조사를 피해 집 주소까지 딴 곳으로 옮겨두고 호화 이중 생활을 하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또 다른 사채업자는 채무자 명의로 차명 계좌를 만든 뒤 수천 명에게 연 3,650%에 달하는 이자 수익을 받아 빼돌렸습니다. 자금이 필요한 건설업체나 영세사업자에게 대출해주곤 돈을 갚지 못하면 부동산을 빼앗아 자녀에게 증여한 사채업자도 있었습니다. 불법 사채의 자금줄인 전주를 끝까지 추적하고 조세 포탈 행위는 고발하여 반드시 형사처벌 받도록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국세청은 불법 사채 일당이 거둔 수익에 대해 431억 원을 추징하고 자금 출처와 체납자 추적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윤서아입니다. 새벽 시간 편의점에 들렀던 30대 남성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긴급 의료 조치로 시민 생명을 구한 건 다름 아닌 경찰이었는데요. 어떻게 발빠른 대처가 가능했던 걸까요? 임서인 기자가 경찰관을 만났습니다. 순찰차 한 대가 경광등을 켠 채 골목길로 진입하고 경찰관들이 편의점 앞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 한 남성이 의식을 잃고 바닥으로 고꾸라집니다. 여성 경찰관은 남성의 기도를 확보한 뒤 응급처치에 나서고 구급차가 출동했습니다. 지난 6일 새벽 2시 40분쯤 서울 신월동의 한 편의점 앞에서 30대 남성 A씨가 한 차례 쓰러진 뒤 몸을 가누지 못한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습니다. 무아피유인도 시간이 오래지는 많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무섭잖아요. 빨리 인사 불러왔어요. A씨가 쓰러진 곳은 이렇게 도로폭이 좁고 차량 통행이 많은 골목길이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김지윤 순경은 구급대원들이 도착할 때까지 골든타임을 확보했습니다. 사지가 점점 굳기 시작했고 호흡이 불안정하다는 것을 보아서 뇌전증 환자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대학 재학 시절 간호학을 전공한 김순경은 2022년 12월 경찰이 되기 전 1년 반 동안 간호사로 일했습니다.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바로 벨트를 풀었고 옆에 계신 선배님들과 함께 팔다리를 주물렀고요. 구급대원에 인계된 A씨는 건강에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알면서도 당하는 게 보이스피싱이죠. 수법이 날로 진화하면서 부고장이나 민원 접수 문자 등을 이용한 피싱도 늘고 있는데요. 이제 통신사가 자체 개발한 AI가 피싱인지 아닌지 단숨에 진단해 줍니다. 유혜림 기자 리포트에서 확인하시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문자에 링크를 누르자 모바일 부고장이 뜨고 파일이 설치됩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사실은 개인정보를 빼가는 피싱입니다. 차량 벌점, 층간소음, 분리수거, 과태료 안내 문자를 사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까진 이런 문자를 제대로 걸러낼 수 없었는데 인공지능 AI에서 해법을 찾았습니다. AI에 이 문자들을 넣자 링크에 연결된 피싱 사이트를 추적해 스팸 가능성이 95%라고 진단하고 발송을 차단합니다. 고객들이 정말 안심하려면 나한테 그런 문자가 안 오는 게 제일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문자 필터링도 더 촘촘해졌습니다. 특수 문자와 오타가 섞여 있어 걸러지지 않았던 문자도 AI가 문맥을 파악해 차단해줍니다. 피싱 번호로 전화를 걸면 발신이 되지 않게 차단하고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어 발신이 차단되었습니다. 미리 등록해둔 가족 목소리와 보이스피싱범 목소리도 구별합니다. 계좌번호로 돈 좀 보내줄 수 있어? 계좌로 돈 좀 보내줄 수 있어? 사람마다 고유한 특성이 있는 주파수가 있어서 그 주파수를 가지고 화자를 식별하고 인증하는 기술입니다. 사람이 막기 힘들어진 피싱 수법에 AI가 하나의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이 청년층이 목돈을 만들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청약 통장이 내일 출시됩니다. 이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대금의 최대 80%를 2%대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는데요. 과연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을지 판단해 보시죠. 김창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젊은 층에게 결혼을 주저하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월급을 받아서는 뭐 평생 모아도 사기 힘든 그런 가격이잖아요. 몇 억씩 되는 집값을 부담하기는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집값 부담을 이유로 듭니다. 무섭게 치솟는 집값에 청약통장 무용론이 확산하며 해지 바람까지 일자 국토부가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전용 통장을 내놓습니다. 대상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만 19살에서 34살 무주택자, 매달 100만 원까지 납부할 수 있고 최고 연 4.5% 금리에 납입금액의 40% 소득공제, 이자 소득의 500만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보다 가입 조건은 완화됐고 예금 금리는 올랐습니다. 특히 이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될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를 연 2%대 금리로 40년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도 높고 대출이랑 주택청약 같이 된다고 들어가지고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다만 분양가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라는 조건이 있어서 소평 평형도 분양가가 6억 원을 훌쩍 넘는 서울권에선 무용지물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학령 인구가 급감하면서 폐교되거나 통폐합되는 학교가 잇따르고 있죠. 이 학생 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외국 유학생을 유치하는 사례가 고등학교에서 나왔습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학생들, 서툴지만 또박또박 자기소개를 해봅니다. 이름은 뭐예요? 제 이름은 누너예요. 삐뚤빼뚤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써보기도 합니다. Em cảm nhận được rất là vui và kiểu từ đấy thì em thấy tiếng Hàn không còn khó nữa. 우리나라에 관심이 많은 이들은 베트남과 태국 등 4개국에서 선발된 유학생들입니다. 48명의 학생들은 앞으로 열흘간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운 뒤 경북 지역 8개 직업계 고교에 각각 입학하게 됩니다. 학생 수가 급감하자 도 교육당국이 해외 유학생들을 처음 유치한 건데 국내에 부족한 기술 인력으로 육성됩니다. 우선적으로는 학생 모집이 어려운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되고 일자리 취업 분야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고 기업들도 한국에 적응한 외국인 기술 인력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문화 차이 때문에 이 친구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갭을 굉장히 줄여줄 수 있는. 전국에서 폐교가 가장 많은 전남도 외국인 유학생들을 유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외국인 학생들이 고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곧바로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선 취업비자 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TV조선 김동현입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민주당만이 대안 세력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정치가 제 기능을 상실한 데 대해선 민주당의 책임도 있다고 자성했습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자로 본회의장 연단에 선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경제와 민생이 파탄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만하고 무도한 권력에게 입법부까지 넘어간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 세력은 민주당뿐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정치가 합의 기능을 잃어버린 건 민주당의 책임도 있다면서 관용과 협업의 정치를 시작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갈등과 대립의 원인은 윤석열 정부의 오만과 독선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국회의원과 카이스트 졸업생이 입이 틀어막힌 채 사지가 들려 끌려나가는 참담한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협치가 없어진 건 민주당 탓이라며 거대 의석을 무기로 휘두른 폭주의 모습을 돌아보라고 맞받았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한강벨트 탈환의 핵심인 서울 광진구를 찾아 시민 안전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소 논쟁적인 이슈도 꺼내 들었는데 흉악범에 대한 사형 집행 관련이었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인지 황병준 기자가 설명합니다. 서울 광진구 빌라촌에 들어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방범용 CCTV와 가로등을 확인합니다. 혼자 사는 인구들이 많고 여성 인구도 많고 그러면 등을 좀 더 닫아드려야. 광진갑 김병민, 광진을 오신환 후보와 400여 미터를 함께 걸으며 귀갓길 치안 상황을 점검한 겁니다. 한 위원장은 법을 개정해 피해자의 주거지가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1인 가구 주거 침입 예방을 위한 동작 감지 센서 설치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갑과 을 모두 민주당이 현역인 광진구의 후보들을 조기 확정한 데 이어 한 위원장이 정책 공약을 들고 직접 방문해 한강벨트 탈환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또 흉악범에 대한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도입하고 사형 집행 논의도 이루어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집 앞에 이사 온 사람이 떡 돌리는데 조두순이다? 그거 감당할 수 있겠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단호합니다.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추진도 약속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최소 6억 원이 넘는 러시아산 최고급 리무진을 선물했습니다. 유엔 대북 제재 위반인데 포탄까지 주고받는 사이니까 고급차 정도는 우스운 걸까요? 양국은 선물을 주고받는 사실도 자랑스럽게 공개했습니다. 김충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9월 러시아 극동 우주기지에서 김정은을 만난 푸틴 대통령이 자신의 전용차 아우루스를 소개합니다. 꼼꼼히 차를 살펴본 김정은은 우측 뒷좌석에 직접 앉아보고 흡족한 표정을 짓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판 롤스로이스로 불리는 이 모델을 김정은에게 선물로 보냈습니다. 최소 6억 원 정도지만 방탄 기능과 같은 옵션을 추가하면 가격이 치솟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전용차는 설계와 제작에 1,700억 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김여정은 가장 훌륭한 선물이라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북러 밀착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과거 스탈린도 김일성에게 최고급 리무진을 선물했습니다. 중요한 파트너에 대해서 예우할 수 있는 최상의 표현일 수도 있거든요. 북러의 밀착을 과시하는 의도된 상징적 행보다. 김정은은 지난달 벤츠 상위 브랜드인 마이바흐 SUV를 선보였고 2달 전엔 마이바흐 세단과 리무진을 번갈아 타고 나타났습니다. 영국 레인지로버와 일본 렉서스 SUV도 보유한 데다 2018년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벤츠 리무진에 태우고 카퍼레이드도 벌였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사치품 대북 수출을 금지할 뿐 아니라 자동차 같은 운송수단 수출도 막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충영입니다. 러시아의 반정부 운동가 나발리의 부인이 푸틴의 전면전을 선언했습니다. 이 나발리 부인은 푸틴이 나발리를 살해한 이유를 밝히고 남편이 하던 일도 계속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가할 전망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알렉세이 나발리의 부인 율리아 나발나야가 SNS 영상에서 남편을 살해한 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라고 확신했습니다. Мы знаем, из-за чего конкретно Путин убил Алексея 3 дня назад. Мы скоро вам об этом расскажем. 남편을 이어 싸우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나발니는 옥중 편지에서 한국의 민주화를 들며 러시아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Я буду продолжать дело Алексея Навального, продолжать бороться за нашу с вами страну, и я призываю вас стать рядом со мной. 나발나야는 유럽연합 외교장관 회의에도 참석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나발니 사망에 대한 국제조사를 촉구하고 러시아 정부기관과 인사들에 대한 추가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미국도 추가 제재를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사망 원인을 아직 조사 중이라며 발끈했습니다. 푸틴과 친분을 과시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도 처음으로 입을 열었는데 애도 없이 자신이 나발리처럼 탄압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조지 윈스턴이 친 거. 따라라라라. 견우를 위해 그녀가 연주한 곡이 내내 흐릅니다. 그녀가 찾아간 엽기 소나무. 두 사람이 다시 만난 자리로 이어집니다. 윤도현의 이 잔잔한 노래 역시 귀에 익은 멜로디입니다. 수많은 변주곡을 낳은 바로크 명작 카논과 지그에서 카논의 음표를 따왔죠. 돌림 노래처럼 반복되는 아래음 레, 시, 파, 샵에 빠지면 헤어나기가 힘듭니다. 곡이 끝나도 귓전을 맴돕니다. 걸핏하면 우리 정치판에도 카논 같은 소절이 울려 퍼집니다. 지금의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사당으로 전락했습니다.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하위 20% 컷오프 통보를 받고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반명으로 낙인 찍고 낙천 명분으로 평가 점수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이수진 의원은 이 대표를 향해 공천 능력도 신뢰도 없으니 이선으로 물러나라고 직격했습니다. 그의 지역구에서 다른 민주당 인사를 위한 밀실 여론조사가 벌어졌다고 주장한 겁니다. 문학진 전 의원은 이 대표가 여론조사 1등을 해도 공천을 못 준다고 했다고 말합니다. 이 대표의 호위무사, 친위대, 예스맨 이 사람들을 공천에 배려하기 위해서 공천에 신명계라는 친위그룹이 관여한다는 의혹도 나돕니다. 당 원로들이 말했습니다. 비선 조직에 개입을 하지 말아라. 이런 입장문도 냈죠. 이 대표는 공천관리위원회를 뛰어넘어 일부 컷오프를 의논하고 불출마를 권고해 사적 공천 논란에 앞장선다. 이런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하위 20% 31명 중에 비명계가 28명에 이르러 비명횡사라는 비명이 터져 나옵니다. 민주당이 시끄러울 때마다 귀척대곤 하는 이 대표 사당 논란이 도돌이표 같은 사천 논란으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이런 쓴소리를 했습니다. 벼랑 끝에 매달린 손을 놓으시라. 그런데 이 대표는 좀처럼 내려놓으려 하지 않습니다. 부작위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일부러 하지 않는 겁니다. 실없이 웃으면서 책임은 지지 않으려는 어느 축구 감독의 무전략, 부작위 리더십을 떠올립니다. 2월 20일 앵커 칼럼 오늘 민주당의 돌림 노래였습니다. 오늘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미 많은 눈이 내려 쌓였는데요. 모레까지 강원 산간에는 최대 70cm 이상, 강원 동해안과 경북 북부 산지에도 50cm 이상의 폭설이 예상돼 주의하셔야겠고요. 강원 내륙에 15cm 이상, 경기 북동부에도 10cm 이상, 서울에도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낮 동안엔 비로 내리는 곳이 많겠고 남부와 제주에 겨울비치고 꽤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어 출퇴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전국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특히나 제주와 남부 해안에서는 초속 20m 이상으로 더욱 거세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울이 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4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물결은 최고 4, 5m 안팎으로 매우 거세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은 모레 오전까지, 그 밖의 지역은 눈비가 조금 더 길게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월 20일 화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